네, 요즘 우리 증시가 하루에도 냉온탕을 몇 번씩 오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상황 자세히 진단해 보겠습니다. 대신증권 이경민 부장 그리고 권미정 증시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중 5,300 돌파할 때까지만 해도 기분이 되게 좋았단 말이죠. 코스피가 뒷심이 충분히 안 받쳐줬네요, 오늘은. 네, 맞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상승 전환을 다행히 해냈고요. 네. 0.9%로 상승폭 점차 키우고 있습니다. 반도체 쪽에서 확실히 오늘 미국 쪽에서 메모리 반도체 굉장히 실적 잘 나오고 주가가 강세를 보인 것처럼 오늘 코스피에서 다시 삼성전자와 전자닉스가 힘을 내주면서 네. 상승해주고 있고요. 0.9% 왠지 만족이 안 돼요, 요즘에. 그렇죠. 네. 굉장히 자극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걸로는 만족이 안 됐지만 그래도 상승하고 있고 아쉽게도 바이오 쪽은 오늘 좀 낙폭이 회복되지 않는 모습이 계속 나타나네요. 그러네요. 수급 쏠림이 부장님 상당히 좀 기형적인 것 같아요. 코스피는 개인, 코스닥은 기관 이렇게 조단위 순매수가 한꺼번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외인들이 들어와 주지 않는 시장에서 이런 그 형태의 수급이 계속 이어진다 앞으로 이렇게 기대하기는 좀 힘들까요? 시장이 등락에 따라서 외국인 수급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최근 외국인 매도한다라고는 하지만 시장을 판단하기보다는 반도체하고 자동차에 좀 매물이 좀 집중되고 있거든요. 시장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업종 전체로 봤을 때는 많은 업종들을 사고 있습니다. 아마 20개 이상 살 텐데 그중에서 반도체하고 자동차가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쪽에서 좀 차익 매물이 나고 있다 정도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시점에서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 시장을 판단하기보다는 워낙 많이 오른 쪽에서는 일부 차익 실현을 하고 있다 정도로 해석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매물 소화 그리고 단기 과열이 좀 식은 뒤에는 환율이 좀 최근 안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변화와 맞물려서 외국인 수급은 다시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정부 여당의 증시 활성화 정책은 더 추진의 속도를 내려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활동 방향을 좀 더 자세히 제시하겠다라고 해서 이름 자체도 아예 바꾼다고 합니다. 네. 다음 달 3일에 이름을 코리아 프리미엄을 위한 K 자본시장 특위라고 변경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계획이 좀 재밌더라고요. 네. 직접 3월 주주총회에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의원들이 직접 참석을 의원들이 해서. 직접 참석을 해서요. 자사주 소각이 좀 부정적이거나 중복 상장 논란이 있는 기업에 가서 직접 건의를 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해서 진짜 3월에 주총장에서 볼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거의 뭐 행동주의 펀드 같은 정치권의 모습을 이제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정도면 진짜 외인들이 좀 기대하고 들어와 줄 법도 한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국인이 반도체하고 자동차 위주로 매도를 하는 것이 집중적으로 매도하는 것이지 시장을 파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향후 변화가 예상되는 업종들이나 종목들에는 계속적으로 외국인이 수급을 기대할 수 기대를 할 있다고 수 있을까요? 생각하고 있고요. 예. 앞서 말씀하셨던 자사주 소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최근 닉스가 급등을 하는 것도 자사주 소각에 대한 발표를 했었던 것도 있겠죠. 한국 저평가 요인 중, 그러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유통 주식 수가 매년 늘어난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데 가격이 올라갈 수 없었겠죠. 근데 굉장히 오랜만에 작년에는 유통 주식 수가 감소했고 만약에 올해 자사주 소각에 적극적이고 그리고 분할 상장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제한되게 된다면 확실하게 유통 주식 수가 줄어들면서 이렇게 되면은 주당 순이익 자체가 레벨업되는 그림들도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예. 주당이니까요. 주가 줄어들면 EPS는 더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겠죠. 그런 차원에서 프리미엄뿐만 아니라 실적이 레벨업되는 그림까지 보여줄 수 있어서 저희는 코스피 상단을 좀 열어놓고 대응하자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네. 대외적으로 뭔가 변수가 있는 건 아닌가 싶은 지표들이 몇 개 있는데 사실 오늘 글로벌 투심 자체가 전반적으로 안 좋지 않습니까? 네. 보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8만 달러대 초반선까지 밀려 있고 이게 작년 초에 트럼프가 이제 관세 전쟁을 막 선포하던 그 수준이란 말이죠. 네. 그리고 금값도 5,500달러를 갔다가 5,100달러까지 밀렸습니다. 네. 대외적으로 지금 뭔가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다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유동성에 대한 경계감이 좀 있고 그리고 트럼프 여러 정책들에 대해서 리스크에 대한 인식들이 좀 커지는 것 같아요. 예. 일단은 글로벌 유동성에 가장 민감한 게 비트코인이지 않습니까? 가상화폐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가상화폐가 좀 급락을 하는데 미국 증시든 한국 증시든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습니다. 옛날같이 민감하지 않거든요. 네. 미국도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막 폭락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보게 된다면 아마 전반적인 글로벌 환경들이 전적으로 유동성에 의존했던 장세가 실적, 매크로, 그러니까 펀더멘탈의 좀 변화에 또 민감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그 와중에 엄청난 반도체 사이클, 슈퍼 사이클이라고 말하는 게 또
약할 정도로 엄청난 사이클이 들어오면서 예. 반도체 비중이 높은 한국, 대만 이런 쪽들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코스피가 왜 이렇게 안 떨어지냐라는 것들은 이익이 워낙 빠르게 올라가서입니다. 지금 12개월 선행 EPS가 482거든요. 작년 12월 말만 하더라도 25년 12월 말만 하더라도 410이었습니다. 72포인트가 올랐어요. 예. EPS 자체로만. 그래서 5,200을 넘었는데 PER이 10.8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11배가 안 되거든요. 이런 그림들이 나와서 굉장히 든든한 펀더멘탈, 가장 큰 형님이 시장을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가 계속적으로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오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반도체 투톱으로의 쏠림 현상은 더 심화되고 있는데 지금 M7 빅테크하고도 이제 반도체하고 좀 양상이 좀 갈리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 전자닉스가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 것은 미국 시장에서 메모리 관련주들이 굉장히 상승한 영향을 또 받았을 것 같은데요. 우선 어제와 오늘 메모리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지금 메모리 기업들이 너무 잘 가서 어디까지 더 가냐 이게 가장 큰 관심사인데 어제 오늘에서 주가가 20% 급등세가 나왔어요. 샌디스크 난리도 아니었죠. 샌디스크 난리가 아니라 장 맞추고 실적을 공개했는데 컨센이 3달러였거든요, EPS가. 근데 실제로 6달러가 나왔고요. 다음 분기에는 12달러를 예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2배씩 막 점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샌디스크가 지난해에 한 1000% 상승을 해서 미국 증시에서 가장 많이 상승한 종목이었고 올해도 100% 넘게 올랐는데 오늘 아침에도 20%더 오르니까 우리 반도체도 질 수 없다 해서 이렇게 상승을 한 거고요. 반면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어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4분기 자본 지출이 예상보다 너무 많이 됐어요. 한 66% 전년비 상승을 했는데 그에 비해 클라우드 매출 성장률은 많이 안 나오면서 돈은 쏟아내는데 왜 성장은 못하냐 해서 10%대 하락. 다른 사스 기업들이라고 하죠. 구독형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오늘 다 같이 한 10% 내외의 급락세가 나타났습니다. 사실 돈 버는 AI 소프트웨어 기업 찾기가 참 어려운 시점인데요. 지금 AI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업 간의 이 격차가 이제 벌어지는 시점에 왔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동안에 소프트웨어가 엄청나게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난번 12월 달에 AI 수익성 논란들이 불거졌죠. 네. 브로드콤과 오라클을 계기로. 그러면서 이제 종목별로 엇갈리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와중에 생각보다 너무나도 큰 반도체 사이클이 들어오면서 반도체와 나머지 업종 차별화되는 그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AI 업종 종목들 내에서도 그동안에는 다 같이 오르고 다 같이 조정받았는데 아마 한번 종목을 보시면은 떨어지는 애, 올라가는 애 완전히 차별화되고 있거든요. 예. 따라서 많은 분들이 테마 투자를 하셔도 아시겠지만 전반부에는 첫 번째 상승에는 모두 같이 오르고 내리고 합니다. 그러다가 2단계로 가면은 이제 수익성에 따라서 실적 가시성에 따라서 엇갈리거든요. 지금 미국 소프트웨어는 그런 국면으로 들어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 가운데 반도체라는 새로운 엄청난 모멘텀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쪽에 또다시 쏠림 현상, 집중화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돈을 버는 쪽으로 일단 몰려간다 이런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거기까지는 일단 우리 반도체 기업들한테 참 감사하고 네. 좋은 일인데 네. 문제는 지금 3위인 마이크론이 네. 마이크론과 우리 1, 2위인 삼성전자, 하이닉스 간의 갭이 좁아지는 것 같지가 않다는 네, 거예요. 네, 네. 아니 증시 활성화도 하고 전 세계에서 이렇게 이목을 집중을 받고 있는데 이거 안 좁아지겠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일단은 PER이 지금 워낙 실적이 급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네. 저렇게 PER이 낮게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지 주가가 못 올라간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PER이 저기까지 따라간다면 이제 한 40~50% 더 가는 그림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1차적으로는 실적이 급하게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PER이 올라갈 수 없습니다. 과거 흐름을 본다 하더라도 지금 어느 정도 급하게 올라가냐면 2025년 9월 달에는 전자와 닉스 모두 다 한 40조 하면 잘할 거야 라고 했는데 전자는 올해 이익 전망이 130조, 닉스는 올해 이익 전망이 올해 이익 전망 100조가 넘거든요. 예. 그러니까 3배, 4배 오른 거죠. 그 정도로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PR이 낮게 보이는 상황이고 만약에 향후 실적 전망이 급하게 오르는 국면에서 좀 정체화됐을 때 여기서 PR이 올라가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뭐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주 친화 정책 강화가 현실화되게 된다면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도 한 단계 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2조를 소각했단 말이에요 이번에. 뭔가 변화를 좀 기대를 네. 이번에는 해보겠습니다.
AI 소프트웨어 쪽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오픈 AI가 앞서도 좀 살펴봤지만 상장을 결국 공식화했네요. 맞습니다. 연말 이전 4분기에 상장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하고요. 공모 규모는 600억 달러고 우리 돈으로는 한 86조 원 규모 상장입니다. 스페이스X도 한 6월에 상장하겠다 했는데 사실 쉽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스페이스X가 6월에 상장을 못한다면 오픈 AI가 글로벌 역사상 최대 규모 IPO가 되겠고요. 최대 1,000억 달러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존이 최대 500억, 소프트뱅크도 한 300억 달러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 사실 그런데 하반기까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업 쪽에서는 엔트로픽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클로드라는 LLM을 하거든요. 근데 클로드라는 LLM이 코딩을 엄청나게 잘합니다. 그래서 이미 B2B 사업에서는 오픈 AI를 뛰어넘었어요. 점유율이. 그 고민정 캐스터는 생성형 AI 뭐 씁니까 그러면? 저는 제미나이. 전혀 다른 걸 쓰는구나. 개인들을 대상으로는 이제 제미나이가 쫓아오고 있고 기업 대상으로는 이미 엔트로픽의 클로드가 이긴 상황에서 이제 하반기까지 오픈 AI가 이런 정말 AI계에서 압도적인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물론 IPO가 성공적이기는 하겠지만 대항마가 상당히 많다라는 게 좀 최근에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IPO는 확실히 성공할 것 같긴 한데 돈을 잘 버는지는 모르겠단 말이에요. 이 IPO가 시장에 앞으로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잘 가늠이 안 되는데요. 일단은 IPO 전까지는 IPO 기대감들이 있겠죠. 그리고 다른 비상장 기업들도 상장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전반적으로 좋은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겠는데 상장 결정이 되고 그 시점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글로벌 유동성의 블랙홀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몇 년 전에 LG 엔솔이라는 기업이 상장을 할 때 보면은 상장 전부터 하방률이 커졌거든요. 코스피 전체적으로. 그거는 또 팔아서 이익을 내든 말든 팔아서 수익을 가지고 이제 자금이 그쪽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저희가 대신증권에서는 상반기 시장이 굉장히 좋은데 하반기는 확인할 게 많다는 말씀을 드린 것도 여기 보여주셨던 스페이스X 그리고 오픈 AI 이 상장 이벤트가 진짜로 하반기에 현실화되게 된다면 아마 글로벌 유동성에는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좀 체크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작년 하반기 때 아마 AI 기업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이렇게 AI 데이터 센터 자금 유치할 때 맞습니다. 유동성 경색이 좀 있었던 게 사실이죠. 근데 상장을 하게 된다면 또 다른 훨씬 몸에 더 크게 움직일 수 있겠죠. 최근에 미국 증시가 계속 박스권에 갇혀 있는 게 이 돈이 신흥국, 우리나라와 브라질 같은 신흥국의 돈이 몰려서 박스권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만약 하반기에 진짜 이렇게 엔트로픽도 하반기에 원래 IPO 한다고는 계획을 하고 있었거든요. IPO 대우가 이렇게 한 3개씩 되면 신흥국에서 돈이 또다시 빠져나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계를 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AI 거품에 대한 불안감을 우리가 갖고 있는 채로 투자는 어쨌거나 계속돼야 되기 때문에 코스닥은 ETF를 통한 진입이 오늘도 지금 계속되는 움직임입니다. 기관들의 자금이 사실은 ETF 자금이라고 우리가 보자면 이 현상을 좀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시장의 하방을 좀 ETF로 들어왔으니까 탄탄하게 좀 지탱을 해줄 수급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은 펀더멘털이 약한데 들어왔으니까 좀 불안한 수급인 것이냐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수급적으로는 좀 견고해졌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부 종목이나 업종으로 쏠리게 된다면은 그쪽이 좀 흔들리게 됐을 때 시장 전체적인 흐름들이 좀 불안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보다는 좀 나은 수급이라고 하는데 저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확인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PER이 워낙 20배 넘는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남아있다는 측면에서는 저희는 1분기 중에는 특히 1, 2월 달에는 코스피를 따라잡는 흐름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상반기 중까지도 우상향하는 그림이 나올 수 있는데 하반기 특히 실적에 대한 가시성이 더 높아지거나 아니면은 하반기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질 때 시점에서는 아마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좀 많이 흔들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1분기 좀 길게 보면 상반기까지는 코스닥 투자가 유망하지만 그 이후에는 조금 경계감을 높여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움직이는 것은 뭐 기대감도 있겠지만 사상 최대 R&D 예산과 산업정책 예산이 투입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정책들, 특히 코스닥 활성화 대책들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당분간은 좀 코스닥이 아웃퍼폼하는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돈이 들어가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으니까 아예 근거 없는 상승은 또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조심을 하자라는 말씀이시고
어제 코스닥은 2차 전지 로봇 쪽에 좀 수급이 있었는데 오늘은 또 양상이 좀 다르지 않아요? 오늘은 어제와 조금 반대로 어제 약했던 바이오가 강한, 반도체가 강합니다. 네. 리노공업을 필두로 장 초반부터 강하고 현재도 한 18%대 강세고요. 11시경에는 반도체 장비하는 프로텍이랑 기업까지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상한가 들어갔고 반도체 소부장들의 강세 흐름을 계속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번 실적 시즌에는 이렇게 반도체 소부장들이 정말 몇백 % 상승한 영업이익률을 발표를 하고 있어서 예. 이런 소부장들의 실적을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봐야겠다 싶어요. 사실 반도체 소부장을 그래도 그나마 좀 믿음을 갖고 가볼 수 있을 것 같은데 2차 전지 로봇 이런 섹터들은 사실 고평가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네네. 그럼에도 진입을 하는 게 괜찮다고 보시나요? 지금 시점에서? 일단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와서 지금 네. 추격 매수는 좀 부담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4분기 실적 시즌을 통해서 실적 가시성이 얼마나 높아질지, 그리고 다음 분기, 그리고 26년에 대해 실적 가이드라인이 얼마 정도 나올지를 좀 확인하고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1차 급등을 한 뒤에는 항상 실적에 대한 논란, 그리고 실적에 대한 옥석가리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기대감에 올라왔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두 번째 상승, 다음 상승에서는 옥석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또 로봇 섹터가 많이 고민이 되는데 맞습니다. 저희가 여기 앉으시는 분들한테 다 로봇 섹터 매번 질문을 여쭤보고 있어요. 여쭈거든요. 네, 네. 오늘 처음 오셨으니까 좀 네. 여쭐게요. 네. 사실 어제는 그래도 일론 머스크가 우리 모델 X랑 Y 그 자동차 2차 전기차 라인을 휴머노이드로 좀 바꾸겠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면서 확실히 26년이 휴머노이드 양산에 시작하는 해가 맞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PR이 너무 높다는 네. 거거든요. 로봇을 좀 어떻게 보세요? PR이 높으면은 일정 부분 조정받으면은 다시 들어가면 되겠죠. 지금 PR이 너무 높은데 따라가야 되냐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바탕 조정은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조정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4분기 실적 시즌 그리고 다음 분기 실적 시즌, 연간 실적 시즌에 대한 가시성을 통해서 어느 정도 레벨인지, 지금 밸류에이션이 더 낮아질지, 그러니까 실적 개선만으로 밸류에이션이 낮아질 수 있는 기업인지, 예. 아니면은 실적은 불확실한데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은 기업인지 요거에 따라서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뭐 중소형주 투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잘 아시겠지만 저희는 최근 부각됐던 게 보스턴 다이나믹스지 않습니까? 예. 그런 밸류 체인에 대한 투자도 일정 부분 가져가시는 게 조금 더 안정성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부장님이 업력이 굉장히 기시기 때문에 네. 이 주식의 어떤 생애 주기를 다 보셨기 때문에 이걸 또 해주실 수 있는 말씀이신 것 같고 지금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가 꽤 많이 공개됐고 오늘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오늘 그중에서도 가장 주요한 기업들은 방산 기업들의 실적이 되겠는데요. LRG 넥스원도 실적 발표가 되면서 좀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연간 영업이익은 굉장히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4분기가 전년비 하락했고 컨센도 하락하면서 주가가 확 내려가면서 방산주가 다 같이 하락했고요. 네. 현대로템이 2시경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비 65%나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컨센 대비로는 하회해서 한 마이너스 7%대까지 확 떨어졌다가 근데 돌아왔네요, 그래도.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연간 매출이 한 영업이익이 1조 원이 나왔다. 매출도 굉장히 잘 나왔다고 해서 그래서 다행히 상승 전환한 모습입니다. 네. 그 이번 실적 시즌 결과들을 좀 보시면서 어떤 판단을 좀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실적이 잘 나왔다 못 나왔다, 뭐 전년 대비 몇 %다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네. 여러분들도 컨센서스는 보통 3개월 컨센서스를 많이 보거든요. 근데 1개월 컨센을 보는 게 조금 더 정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익에 대한 눈높이를 좀 볼 수 있는데 전자가 실적 발표한 이후 급등하지 못했던 이유도 1개월 컨센에 부합하는 수준이었거든요. 20조가. 거기다가 주가가 실적을 선반영하고 있는지, 실적보다 싼지 비싼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하신다면 뭐 실적이 좋다 나쁘다 보다도 눈높이 조정을 좀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좀 많이 올라간 데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을 뭐 매매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눈높이 갭을 확인하는 과정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요거만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내일 아침에 트럼프 대통령이 새 연준 의장을 네. 지명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혹시 뭐 당연히 뭐 비둘기적인 인사를 임명을 하겠죠? 네. 지명 이후에 뭔가 후폭풍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오히려 안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안도할 수 있습니다. 있다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성향에 맞는 사람을 임명하지 자기 성향과 반대의 매파적인 사람을 임명하지 않을 거거든요. 네. 그리고 최근 매파적인 성향으로 평가받았던 사람들도 최근에는 좀 금리 인하에 동조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등, 그래서 임명한 이후에 뭐 등락은 있겠지만 청문회를 거치면서 분명한 통화정책 스탠스를 보여줄 거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혼란,
누구는 하루에 튀고 누구는 급락하고 막 하루하루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림에서 예. 오히려 안정되는 그런 트리거 어.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독립성이 완전히 침해당하는 사례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성 침해는 후에 문제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시장은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했던 것들이 좀 정상화된다. 아니, 정상화라기보다는 후퇴했던 것들이 다시 기대감이 들어온다는 측면에서 시장의 반응은 좀 더 뜨거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도 있는데 아까 전에 1개월 컨센서스를 좀 보면 좋겠다고 네. 하셨잖아요. 네. 그건 어디서 볼 수 있나요?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렇게 개월을 나눠서 받을 수 아. 있습니다. 1개월, 3개월 나눠서 받을 수 있거든요. 보시면은 항목을 선택한 데서 3M, 1M으로 바꿀 수 있어서 그 두 가지를 보면은 3개월 컨센과 1개월 컨센을 볼 수 있는데 보통 좋은 종목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가 높은 거는 3개월보다 1개월이 높겠죠.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 좋겠고 1개월 컨센을 넘어서는 종목이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네. 굉장히 적절한 질문이었어요.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이권 이경민 부장 그리고 권미정 캐스터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경제TV는 도약하는 한국 증시와 투자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